네, 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표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오후 3시 기준 사전투표율입니다. 네, 먼저 서울이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9.9%, 인천이 10.2%의 사전투표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13%의 사전투표율을 이 시각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종은 11.6% 사전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북은 11.5%, 충남은 11.4%, 대전은 10.4%의 사전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이 1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구가 현재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8.7%를 기록하고 있고요. 울산은 10.1%, 부산은 10.5%, 경남은 10.9%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은 15.7%, 광주는 14.2%고요. 전남이 17.7%로 지금 사전투표 첫째 날 오후 3시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 시각 11%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국 사전투표율은 11.1%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에 마무리가 되고요. 유권자들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각 사전투표율 상황 보고 왔는데요.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이제 뭐 여야가 서로 간에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워낙에 정착이 돼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이 사전투표 제도의 편리함 때문에 본투표를 생각했던 분들도 사전투표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짙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투표 의향이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걸 뭐 사전투표에 하든 본투표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투표율을 보고 유불리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현재까지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 높은 투표율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한 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효능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 당일날은 또 법정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을 법도 한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영남, 호남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영남보다는 호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 자체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5일도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심판하고 싶다. 속 시원하게 빨리 털어보고 싶은 그런 좀 투표 성향이 있어서 저는 분노 투표의 성향이 좀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사전투표 추이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 3시 기준으로 한 8.5%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1.한 3%인가요? 1% 정도 되면 대선이 2022년도 대선이 12.5%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수준의 사전투표를 보인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어떤 투표 성향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여야 이거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의 사전투표의 성향만 보더라도 야당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15시 기준으로 지금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이것이 분노 심판,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결과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윤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최종 투표율이 나와서 해석을 해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게 편하기 때문에 본투표하실 분들이 먼저 했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 있어서의 사전투표율이 한 2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대선에서는 37%가 나와요. 2년 사이에 10% 넘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본투표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일로 옮겨간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상 최초로 사전 투표하신 분이 본 투표하신 분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분노 투표라는 지역별로 몇 % 차이가 나서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지금으로서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 이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 대표도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나가면 이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범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거죠.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투표는 주권 행사는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네, 여야 대표가 오늘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 사전 투표를 한 장소에도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왜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인지 그 의미, 그리고 오늘 발언을 보면 자기 범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사전 투표를 신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자의 발언, 여러 가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특정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촌은 이화여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오늘 사전투표 장소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대결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 네. 특히나 지난번 전당대회 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공천을 또다시 한 그런 것들도 강조하는 거고 또 조국 신당 그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국이라는 분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창당해서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쭉 공천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의정 단상에 올라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을 강조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읍소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이조 심판론을 이제 마지막에 꺼내 들겠다라는 것 같고, 일단 말씀한 대로 그 김준혁 후보 수원정에 있는 그 후보의 어떤 그 이화여대를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그걸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심판론이라고 했을 때 지난 정부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한, 독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 무상급식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네 안 하네. 그러면 심판 자체에 있어서 정말 2년 동안 이 정부를 이끌어왔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조국에 대한 심판이 맞겠는지 국민들은요. 그 심판에 대해서 선택하게 돼버리는 본인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범죄자 심판인데요. 범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채양명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태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보면 최수근 그 상병의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 그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와서 사퇴를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범죄 은닉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의 특검법.
본인이 대통령인데 본인의 배우자의 특허법을 거부해버리고 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비호를 한다라는 오해들을 누가 더 국민들은 더 크게 단죄할까? 저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스스로 갇혀버린 거다. 저는 그런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선거 지원 유세도 하고 또 사전 투표도 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과 동행한 점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예산 자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지난해 올해 예산에 대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선거 국면이 불리해지니까 또 내년 R&D 예산을 또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이 정부에 대한 정책, 일관성 없는 이런 무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대전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R&D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아마 대전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대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 투표를 한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바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노리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R&D 예산 같은 것도 뭐 대폭 삭감을 하고 무조건 R&D 예산을 고려 없이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선동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고 대중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저쪽 대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부도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자 심판론, 이재명 대표는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오후 3시 기준 사전투표율도 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오늘과 내일 누적 총 사전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수치에 대해서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지난 총선 때 한 26%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37%였단 말이죠. 아마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총선 투표율이 대선보다는 한 10%포인트 낮은 경향이 있으니까 그 사이 정도. 대신 지난 총선보다는 투표율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네. 사전 투표하신 분이 본 투표하시는 분보다 많을 것 같다. 처음으로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총선에는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본투표하는 분들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신데 소영주 대변인. 저도 뭐 같은 의견이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2국민 투표율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40%를 유지했었는데요. 아주 투표율이 너무 높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권 심판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전 투표율이 편리성도 좋아졌다는 것을 인지한 것도 있으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의 사전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37%의 사전투표를 대선 때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이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열망들이 모였을 때는 그 언저리니까 한 35% 준하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을 만에 하나 한 66에서 70을 잡았을 때는 35 언저리에서 좀 높은 투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높은 사전 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관심인데요. 역대 총선 투표율과 의석 수도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6.7%로 높았던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또 직전 20대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36.9%로 지금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역대 최고치였지만 이때 보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종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이거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투표율 높았던 지난 총선에서는 저희가 졌고 더 높았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 저희가 이겼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죠. 사전 투표율과 진보 보수 저희 당과 민주당 간의 승패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 투표 의향이 있는 분들이 언제 투표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질문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투표율이 얼마 올라가면 어디가 유리하고 이런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받는데 아마도 최종 투표율 나오고 또 개표 결과 나온 다음에는 제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일견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하면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뭐 예측할 수 있겠으나, 근데 이제 성향을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았을 때 야권이 유리했던 거는 맞습니다. 불과 1년 전에 10월 11일 날 강서구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당시에 사전 투표율이 22%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부터 열었는데 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격차가 30%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격차가 있었고 본투표에 투표함이 열어졌을 때 17.7까지 왔던 거를 보면 본투표는 보수 성향이 있는 그런 어떤 투표 성향을 보이고 사전 투표에서는 진보 성향, 민주당의 야당 성향이 있어서의 좀 분노 투표라든지 심판 선거에 준하는 어떤 발걸음이 이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을 때 분명히 야권에는 불리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까도 그래프가 나왔지만 각 촌선대별로 보면은 민주당이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55%라는 전체 투표율의 임계점을 넘었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하고요. 55% 미만을 보였을 때는 늘 여당,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당연히 본투표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투표 첫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중앙선관위에 들어오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법의 해석에 따른 정당한 선관위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파를 들고 뭐 대파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대파를 들고 그 투표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투표를 하려고 하는 또는 뭐 아직 안 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에게 그 다가올 수 있는 영향이 있잖아요. 정책 영향. 그럼 결국은 선거운동이 된다는 건데 물론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긴 하지만 사전 투표를 하는 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관위에서 적절히 제지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대단히 정파적인 좁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파를 들고 오는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것이 정치적인 표현물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거 기이하죠. 해석 자체가요. 대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파라는 것들은 정치적인 표현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마트에서 파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부든 뭐 남성이든 장을 보고 대파를 들고 사전투표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참 분분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값이 높고 지금 배값이 높다 하면 사과하고 배 들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디올백 메고 들어가면 디올백 빼고 가야 됩니까? 그런 논리예요. 다 정치적 표현물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해서 안 된다? 참 해괴한 어떤 이런 선관위 해석 자체는 참 이 윤석열 정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다. 그러게밖에 논평할 수 없습니다. 자,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인데요.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저희 판세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천 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거냐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 국민의힘 후보가 33%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지지가 높았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9%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오차범위 바깥도 있고 안도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될 텐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조금 적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대선이라면 전국 단일 선거구 전국 선거라면은 저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전국을 254개 지역구로 쪼개서 예측을 해야 하는 총선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전체 그 총선 의석수
확보 의석수를 예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범위로 이제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조국 그 신당에 대한 지역구 정당 지지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국 신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조국 신당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지역구는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저희에게 조금 그렇게 뭐 유쾌하지 않은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뭐 이제 보니까 여론조사들이 다 맞춰지긴 했지만 많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는데, 큰 흐름에서 봐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 바닥을 이루고 있다라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공이 여당과 야당이 접전지를 49에서 55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접전 지역에서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의 우위를 예측하거나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니까 김민석 민주당의 상황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동응답 쪽에서는 경합 우세 정도로 나오나 전화 면접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률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254개 지역구에서 각자의 다른 패턴의 어떤 투표 성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표라도 더 저희에게 좀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투표율이 관건이다. 아까 말씀했듯이 55%를 넘어서서 65%, 70%까지 가면 민주당의 접전 지역이 우리한테 유리한 양상으로 돌릴 수 있겠다는 좀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도 좀 보시겠습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우세 지역이 몇 곳인지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보도됐던 82곳보다는 많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은 우세가 110곳이지만 수도권과 PK 지역에서 경합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이 50곳에서 55곳이 경합 지역이다, 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 판세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우세 지역을 밝힌 건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밝혔던 82곳보다는 많다. 거기에 이제 55군데에서 3에서 5% 정도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이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이제 좋은 성과가 나고, 여기서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했어요. 결과적으로 선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만큼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를 하시면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분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런 자체 분석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일단적으로 전반적으로 여야 간에 여기는 우리 텃밭이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고 하겠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경합지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신 있는 어떤 의석수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현재 지난해 총선에서 84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어요. 그러면 84에다가 지금 그 55곳을 경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경합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139석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63석을 지역구에서 얻었는데 지금 예측하는 거는 110곳을 나름대로 우세적으로 보고, 좀 경합적으로 50곳을 했을 땐 160이라고 보면은 한 3석 정도를 저희는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가 아무리 정권 심판에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국민들의 어떤 뭐 열망이나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각 지역구별로 인물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선거의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많다라는 어떤 우려들에서 아마 110 그리고 한 50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표심을 움직일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샤이 보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지만 투표장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선거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투표 의향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었느냐. 그리고 본 투표에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 포함해서요. 투표를 하실 분들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제대로 응답하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뒤에서 끼워 맞춰서 하는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뭐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과소 표집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인데요. 투표 의향이 많으면 또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결국은 어느 쪽이든 투표일이 되면 투표를 원래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다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의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뭐 조사 결과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부터는 그것이 좀 많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 의향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에서의 샤이 보수가 나와서 진짜 투표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샤이 보수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사이보수가 어느 정도 전체 투표자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보수가 보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상 위축돼서 숨어있는 그 보수를 사이보수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일부분의 미미한 차이인 것 같아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이제 중도층의 선택입니다. 중도층이 정권 견제를 하는 부분에, 정권 심판이나 견제 부분에 있어서 표를 줄 것인가, 아니면 정권 안정에 대해서 좀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패가 갈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샤이 보수보다는 지금 투표를 포기하는 층,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하는 보수들이 생겼을 때 국민의힘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것이고요. 저는 제가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관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개헌조지선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샤이 보수를 좀 따질 때가 아니라 나름대로 100석 이상이라도 꼭 막아내야겠다 그런 절박함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집토끼를 잡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2030 세대의 무당층 비율이 유독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2030 무당층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승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소영주 대변인, 네. 2030 세대 무당층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민심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은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는 다르단 말이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젊은 층들의 표지까지 가중치를 둬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여론조사입니다. 하지만 투표는 젊은 층이 안 해도 나머지 연령층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전체 투표는 떨어지더라도 표의 결과치는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꼭 투표 결과값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젊은 층의 투표 부분들이 최근에 제가 한 두 가지 현상에서 높아질 공산이 크다.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출연했을 때 이 정당이 과연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할 수 있을까? 지역구는 없더라도 비례투표에서의 정당 지지를 보면은 거의 여야의 그 위성정당을 넘어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20대들이 거의 지지가 뭐 0%다, 1%다, 거의 없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어떤 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20% 넘는 지지 같은 것들에 대한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젊은 층도 그냥 어떤 정치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번 정권에 있어서 좀 내일과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적극 투표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전환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번 58%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 대변인께서는 2030 무당층의 표심 어디로 흐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무당층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경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이익 투표, 그 정당에서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공약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각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의 인물 됨됨이와 능력치를 나름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합리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2030 세대에 많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더 밀착된 2030 세대에 밀착될 수 있는 공약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더 전달을 하고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전개한다면 저희 쪽으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후보 리스크입니다.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댄 게 또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이렇게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수준의 어떤 언어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준혁 후보의 말들이 본인이 어떤 역사학자로서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궁중해로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들이 그쪽에 어떤 좀 일반인들이 듣기에 민망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뭐 국민들 눈높이 특히나 또 특정 대학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점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죄하고 어떤 방법을 후보 스스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정말 발굴하면 나오는 수준이 돼서 민주당 내에서는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혁 후보께서 이게 본인의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이 본인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전체 이 민주당의 총선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지금 선거운동에 본인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들도 당을 위한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거에 했던 막말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려야죠. 지난 12년 전에 그 과오를 민주당은 반복하고 있어요. 당시에 김용민이라는 분이 굉장히 또 심한 말을 해서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퇴를 하느냐 완주하느냐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완주를 해서 지역구에서 지고 그 민주당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유 선수를 그대로 이제 바꾼다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결국 이제 사퇴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구에 딱 한 분만 더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당에 이수정 후보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김 후보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석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화해서 정치적인 의사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정도 발언하신 분을 후보로 내세우는 결정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 유세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여당을 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먼저 깨끗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민주당에 속하신 분들 중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에게 어떤 의혹이나 질문이 쏟아질 때 잠깐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시절에 논문이라고 표현하면 정말로 대학 교수나 쓰는 그런 논문으로 생각하지만 과제물 첨삭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논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본인의 어떤 과오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문석 후보는요. 결과적으로 불법 사기 대출 받은 게 맞습니다.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형사소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원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지칭하면서 먼저 공격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라? 그런 얘기는 국민들께서도 다 판단하시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결정을 해줘야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보가 양문석 후보 제외하고는 저희 당의 장성민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주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 지금 뭐 김준영 후보도 그렇고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 좋은 어떤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천 과정에서 좀 잘 걸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근데 이미 이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돼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후보직을 박탈하기에는 지금 선거가 엄중하게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의 열망들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두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민주당도 똑같은 생각일 거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큰 물줄기에서 이 두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권 심판을 막는 수준의 어떤 영향에 끼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민주당의 고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범야권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는데 이 두 석,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밖에 없는데 이 두 후보를 사퇴시켰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석을 잃으면 네 석이 되고 결국에는 현 윤석열 정부의 2년간의 이런 독재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긴박감과 비상적인 어떤 판단하에 지금 현재 좀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를 지금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